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국제무역사를 함께 공부하게 될 김진균입니다. 이번 강을 시작으로 앞으로 약 16강 내지 17강을 여러분과 함께 최신 기출문제, 즉 34회 기출문제와 35회 기출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이 끝난 후에는 그 2회에 대한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2014년 34회 기출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과목이죠. 1교시 1과목 무역규범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1번은 수출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죠. 자, 여러분 수출의 정의했을 때 딱 떠오르는 세 가지 개념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자, 첫째가 국내에서 국외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그게 수출이죠. 두 번째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수출이죠. 세 번째는 외국환 거래법상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전자적 형태의 무채무를 제공하는 행위, 그게 바로 수출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게 있죠. 첫 번째 개념에서 국내에서 국외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다시 말해서 무료로 물품이 이동한다 할지라도 수출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무상인 경우에는 수출에 해당이 안 되죠. 반드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상 거래여야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공해상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이 포획한 수산물이나 어획물을 곧바로 외국에 인도했을 경우, 이 경우도 수출에 해당된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보기 보시면요. 자, 1번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기업에게 물품을 공급했죠. 당연히 수출이죠. 자, 2번 우리나라 기업이 인도양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이 인도양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으로 인도한 케이스죠. 당연히 수출에 해당되고요. 자, 3번 우리나라 기업이 독일 기업에 용역을 제공한 케이스죠. 당연히 수출이고요. 그런데 4번은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즉 본사는 우리나라에 있지만 베트남 소재의 현지 법인 회사가 그 현지 베트남의 다른 기업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죠. 이 경우는 그 수출의 정의 중에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한 케이스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외국에서 또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한 케이스도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4번이 수출과 관계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대외 무역법상의 그 용어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보기 3번 보시면, 자, 외화 획득용 제품이란 수입한 후 생산 과정을 거친 상태로 외화 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이다. 자, 틀렸죠?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외국으로 인도되는 경우에 외화 획득용 제품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착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외화 획득용 제품은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외화 획득용 제품은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일부죠. 다시 말해서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라는 거는 외화 획득용 원료, 그리고 시설 기재, 그리고 외화 획득용 물품, 그리고 용역 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염두에 두시고요. 자, 3번 보시면 3번은 수출 실적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출의 정의와 수출 실적의 정의가 100% 일치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즉 수출에는 해당이 되지만 수출 실적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수출 실적에는 해당이 되지만 수출의 정의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비슷하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컨대 이런 부분이죠.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무상으로 이동한 경우, 이건 수출에 포함이 되죠. 하지만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한 경우에 무상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에 수출 실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국내 거래 중에서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를 국내 그 수출자에 공급한 경우, 이 부분 국내 거래는 수출의 정의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로서 국내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수출 실적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정의를 명확히 한번 살펴보면 수출 실적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죠. 첫째, 원칙적으로 그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인데 반드시 유상이어야 된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수출의 정의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국내 거래 중에서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를 국내 수출자에게 제공했을 때 그건 수출 실적으로, 국내 거래이긴 하지만 수출 실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국내 거래,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그 국내 거래에 해당되는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을 보면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그리고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 같은 경우는 국내 거래이긴 하지만 수출 실적에는 포함이 되는 개념들이라는 거죠. 자, 이 점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지문 보시면요. 자, 국내 A 기업의 국내 A 기업이 국내 B 기업으로부터 내국 신용장을 수취하는 원단을 공급했다. 수출 실적이죠. 내국 신용장 수취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로서 수출자한테 제공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자, B번. 그 B번도 수출 물품 포장 골판지 외화 획득 원료 기재의 공급에 해당이 되죠. 자, C번. 국내 이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재봉틀을 무상 공급했다. 무상 아니죠. 수출 실적에는 반드시 유상 거래인 경우에만 그 수출 실적에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D번. 국내 F기업이 러시아 복제를 일본에 공급하고 가득액을 취했다. 이득을 취했다 이 말이죠. 자, 이게 뭐죠? 외국 인도 수출이죠. 유상으로 가득액을 취했기 때문에 유상이고요. 그래서 수출 실적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요. 4번은 수출 실적의 인정 시점,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출 실적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수출 실적의 인정 시점은 수출 신고 수리일이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죠. 어떤 경우냐?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수출, 그리고 중개무역, 외국 인도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실적 인정 시점이 입금일이 되죠. 다시 말해서 수출 대금 입금일이 그 수출 실적 인정 시점이 되고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의 경우는 그 결제일이, 외국한 은행의 결제일이 수출 실적 인정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기 보시면 외국 인도 수출, 중개무역, 용역의 수출, 그리고 소프트웨어 수출의 수출 인정 시점은 입금일이 되겠죠. 외국한 은행의 입금일이 되죠. 그런데 대북한 유상 반출의 경우에는 수출 실적 인정 시점이 수출 신고 수리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5번 보시면 5번은 구매 확인 시 내국 신용장과 함께 그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 서류로서의 그 구매 확인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내국 신용장 그리고 구매 확인서가 딱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또 올라야 되는 것이 이 거래는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출자에 대한 공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매 확인서나 그 내국 신용장은 그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국내 거래 시에
이 물품이 수출에 공하여지는 수출자에 의해서 구매가 확인됐다. 그리고 그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가 국내 거래로서 그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가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데 썼다라는 증명 서류가 되는 거죠. 자, 그 기능은 둘 다 똑같지만 구매 확인서와 그 내국 신용장의 차이가 있죠. 한마디로 해서 내국 신용장 같은 경우는 그 내국 신용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다시 말해서 그 수출자죠. 그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공급받은 주체, 그 기업이 일정 수준의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 금융 수혜 자격이라든가 그 금융 융자 한도 같은 걸 갖고 있는 기업이라야 그 내국 신용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도 많겠죠. 그런 기업들이 이런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조건의 어떤 그 저촉을 받지 않고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가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됐다라고 증명하는 서류, 다시 말해서 내국 신용장에 준해서 발급되는 서류가 바로 구매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자, 지문 보시면요. 구매 확인서는 내국 신용장과 달리 1회 안에 발급받을 수 있다. 아니죠. 발급 차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B번 보시면요. 이미 발행된 구매 확인서의 재발급은 불가하다. 아니죠. 1차 구매 확인서를 토대로 해서 그 재발급이 항상 가능하죠. 그리고 C번 구매 확인서는 외국환 은행장 그 은행뿐만 아니라 전자무역 사업자로부터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D번 보시면요. D번 보시면 그 구매 확인서 신청에 필요한 그 수출용 원재료의 구매 입증 서류에는 수출 그 신용장은 포함되지만 수출 계약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리죠. 외화획득 원료 기재 사실 입증 서류에는 그 수출 신용장뿐만 아니라 수출 계약서, 내국 신용장, 그리고 구매 확인서, 수출 신고 그 필증, 그리고 외화 매입 증명서 등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그 수출 신용장만 포함이 된다는 거는 잘못된 사실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요. 자, 6번은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외화획득 이행 기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문 먼저 보시면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 수입자가 직접 외화획득을 이행하는 경우 수출 통관일 또는 공급일로부터 몇 년이죠? 2년이죠. 그러니까 그 2년 안에 수출 그 외화획득, 다시 말해서 수출 행위를 이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수출자가 다른 국내 공급자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수출자 본인이 이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그 수입하거나 구매해서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을 하고 외화획득을 이행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B번 다른 사람부터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 또는 그 원료 기재로 제조된 물품 등을 양수한 자가 외화획득을 이행하는 경우는 양수일로부터 1년이 되죠. 즉 1년 내에 외화획득을 이행해야 됩니다. 자, 이 경우가 A와 다른 거는 이 경우는 수출자와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 공급자가 다른 케이스죠. 다시 말해서 수출자가 다른 공급자, 국내 다른 공급자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양수받아서 수출 물품 생산에 사용을 해서 수출을 이행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그 외화획득 이행 기간이 1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 보시면요.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 등을 생산하거나 비축하는데 2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기간 내에 외화획득을 이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2년, 1년, 2년.
자, 7번 보시면요. 7번은 수출입 관련 무역 공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수출입 관련 무역 공고에는 뭐가 있죠? 첫째, 수출입 관련 공고, 기본 공고인 수출입 공고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합 공고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같이 알아둬야 될 것이, 자, 수출입 공고와 가장 연관되어 있는 대외무역법상의 규정이 뭐죠? 그건 바로 수출입 승인이죠. 다시 말해서 수출입 관련 공고라는 것은 수출입 관련 공고라는 것은 수출입에 자유롭지 않고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국가 지정기관으로부터 수출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고지해 놓은 공고인 것이죠. 자, 보기 1번 보시면요. 헌법에 따라 채약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그리고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위해 통합 공고를 운영하고 있다. 자, 이거는 수출입 공고, 즉 무역 관련 공고, 기본 공고인 수출입 공고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2번 보시면요. 무역 관련 공고에는 수출 금지 품목, 그리고 수출 제한 품목, 그리고 수입 제한 품목 등을 게시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건 수입 금지 품목은 이 무역 관련 공고에 공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개념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무역 관련 공고의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네거티브 시스템이라는 거는 공고할 때 공고 내용을 수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품목들만 공고를 하는 것이죠. 즉 수출 제한, 수출 금지, 수입 제한, 수입 금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금지 제한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품목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의미죠. 그러한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무역 관련 공고가 바로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포지티브 시스템은 뭘까요? 포지티브 시스템은 수출되는 것, 수출 가능한 것만 공고를 해놓고 나머지 모든 것, 그 외 나머지 모든 품목들은 수출입이 제한 금지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자, 3번 보시면요. 수출입 공고 및 통합 공고에 사용하고 있는 품목 분류는 HSK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자, 여러분 HS가 뭐죠? HS란 국제 품목 분류표죠. 저 HSK는 뭐죠? 국제 품목 분류표인 HS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게 바꾼 품목 분류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HS와 HSK의 차이점은 뭐냐? 둘의 어떤 효력이나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그 부분도 똑같고요. 근데 차이점은 HS는 6단위로 품목 분류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HSK는 어떻죠? 10단위로 품목 분류가 이루어지죠. 나중에 이와 직접 관련된 문제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요. 8번은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에 대한 제재, 즉 시정 조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라는 것은 원산지 표시 방법을 위반한 거죠. 예를 들어서 판독이 가능한 크기의 활자체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판독이 거의 불가한 어떤 활자체를 사용했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산지 허위 표시 또는 오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표시들도 위반 행위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산지 표시를 손상 변형시키는 행위, 그리고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행위, 이런 것들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되고요. 이에 대한 제재 조치로는 원산지 표시 원상복구, 정정 말소 또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라는 표시 명령, 그리고 위반 물품의 거래 판매를 중지시키는 그런 조치, 그리고 3억 원 이하였던 벌금,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조처들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경우
2번 위반 물품의 반송 조치는 위반 표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에 해당되지 않죠. 자, 9번 보시면요. 9번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 중에서도 상황 허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략물자 수출 통제라는 것은 전략물자가 뭐죠? 전략물자란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들을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그리고 또 하나 그 미사일이나 그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데 전용될 수 있는 민군 겸용 물품들을 전략 수출 물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전략 물자라는 것은 국제 평화와 그 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품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거래,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죠. 바로 그걸 제한하는 그걸 가지고 전략물자 수출입에 대한 통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출입 통제 수단에는 허가를 통해서 이 물자 이동을 통제를 하는데요. 이 허가의 유형에는 크게 전략물자 수출 허가, 개별 수출 허가, 그리고 전략물자 포괄 수출 허가, 그리고 전략물자 상황 허가 등이 있죠. 자, 이 본 문제에서는 물자 상황 허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상황 허가라는 건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전략물자의 개념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그 수출자가 생각하기에 수입자가 이 물자를 전략 물자로 전용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상황상 판단하는 경우에 이 수출자가 자국 정부에 심사를 의뢰하는 그런 조치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상황 허가라는 것은 전략 물자의 어떤 통제 사용에는 미달을 하지만 수입자가 이 물자를 수입해 가는데 어떤 용처라든가 목적 같은 걸 숨기고 의심스러운 어떤 상황들이 포착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국 정부한테 허가를 요청해야 되죠. 그게 바로 상황 허가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수출자 입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꼭 그걸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그걸 수출해야 되느냐? 그냥 허가 안 받고 그냥 수출하면 돈 많이 벌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만약에 이 물자가 나중에 전략 물자로 전용이 됐다라고 판명이 났을 경우에 이 수출자는 아주 커다란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지문 보시면요. 전략 물자 등이라면 전략 물자 또는 전략 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사일 등의 생산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아 A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자, 여기 위에 지문에 있죠. 전략 물자나 전략 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전용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상황 허가의 대상이 되는 거죠. 등을 말하며 바세나르 체제를 비롯한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에는 물품을 비롯한 B, 기술 등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략물자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물품 등의 용도와 성능, 기술적 특성에 관한 사례를 구비해서 누구한테? 산업통상부 장관한테 신청을 해야 되고요. 전략물자 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요. 10번 문제는 수출입 질서 유지를 위한 대무역법상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수출입 질서 유지를 위한 대무역법상의 규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불공정 수출입 행위 금지, 그리고 가격 조작 금지, 그리고 무역 분쟁의 신속한 해결, 그리고 선적전 검사 관련 분쟁의 조정 등 이 4가지를 수출입 질서 유지를 위한 대외무역법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문 A 지문 보시면 이거는 가격 조작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B는 무역 분쟁 신속 해결과 관련된 조항이 되겠고요. C는 선적전 검사 관련 분쟁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D번은 한번 보시면 선적전 검사 관련해서 수출자와 서출자의 선적전 검사 기관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산업통상부 장관은 해당 분쟁에 관한 중재를 무역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자, 무역위원회가 아니죠.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는
통상부 장관이 직접 그 분쟁을 조정하거나 그 독립된 중재 기관을 설치해서 이 분쟁을 조정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D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요. 11번은 그 산업통상부 장관의 대외무역법상 권한의 위임 위탁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권한의 위임 위탁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무역과 관련해서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직접 다 처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무역 관련 업무들을 그 관련 기관에 위임 위탁하는 것, 그걸 가지고 그 대외 무역 권한의 위임 위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번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임 위탁하는 기관에는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사관장 등이 있다. 맞는 얘기죠. 자, 2번 보시면요. 2번에 해운업의 수출입 확인은 한국무역협회 위탁 업무가 아니라 한국선주협회 위탁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3번에 그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입 확인 업무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의 위탁 업무가 아니라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소프트웨어 산업진흥원의 위탁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의 그 수출입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운영 부분은 외국한 은행장이나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가 아니라 한국무역협회 위탁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염두에 두시고요. 자,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2번 문제는 원산지 포괄 확인서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원산지 포괄 확인서가 뭐냐? 원산지 확인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원산지 확인서이긴 하죠. 원산지 확인서이긴 한데 그 원산지 확인서가 필요한 그 거래 당사자들이 그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야만 하는 관계일 경우에 그 원산지 확인서를 한 번 받아서 그 원산지 확인서를 반복해서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그 원산지 확인서를 원산지 포괄 확인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같이 그 거래 관계를 유지할 그 당사자들인데 매번 그 뭐 수출입을 할 때마다 원산지 확인서를 일회용 원산지 확인서를 매번 거래가 있을 때마다 끊는다는 건 참 그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한번 끊어 놓으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해서 원산지 확인서로서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원산지 확인서가 바로 원산지 포괄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자, 지문 보시면요. 수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을 누구와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 물품 생산자 등은 수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공할 수 있으며 동서류는 평생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2개월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개월 범위 내에서 12개월 초과된 범위 내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바로 원산지 포괄 확인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13번 보시면 13번은 전자무역의 개념 및 특징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13번에 그 보기 3번 보시면 기존의 종이 신용장을 전자신용으로 대체하는 것은 신용장 발행, 유통, 결제 이런 신용장 프로세스 자체에 단순화는 이루었지만 은행의 역할에 대한 본질적 프로세스상의 변화는 전혀 없지 않죠. 전자신용장이 대체함으로써 은행의 역할이 상당 부분 바뀌었죠. 예를 들어 뭐 종이신용장이 필요 없게 돼서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금융결제원이 그 ELC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위변조라든가 도난의 위험성 같은 분실의 위험성 같은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입 요청 시에 반드시 그 종이신용장으로만 거래했을 때는 원본 LC 원본 제출이 의무화 돼 있었는데 이 그 전자신용장 도입된 이후로는 LC의 원본 제출 의무가 없어졌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불합리하죠. 자, 14번 보시면요. 14번은 내국 신용장의 전자화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2013년에 내국 신용의 그 발급 업무가 완전히 전자화됐죠. 다시 말해서 은행 창구 발급 업무가 완전히 사라졌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14년에는 내국 신용장 거래 시 수출자가 발행 매도인이 발행하는 그 환어음을 완전히 없앴죠. 대신에 환어음 대신에 판매 대금 추심 의뢰서로 대체를 했죠. 자, 이 사실 알아두시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요. 내국 신용장 매입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신용장 방식의 대금 결제 과정에서 발행되는 환어음도 전자화되어 전자 환어음 발행이 유통이 된다. 아니죠. 환어음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거죠. 그리고 대신 뭐가 있죠? 판매 대금 추심 의뢰서로 대체가 됐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 15번 보시면 15번은 그 물류 관련 용어의 개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컨테이너 로드 플랜은 뭐냐면은 컨테이너에 적재된 그 컨테이너 화물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CLP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죠. 자, AMS는 Automated Manifest System의 약자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적화 목록 자동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AMS 즉 적화 목록 자동화 시스템은 그 일종의 사전 적화 목록 제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AMS 제도는 사전 적화 목록 제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대표적인 게 미국이죠. 이 AMS가 미국에서 시작됐고 9.11 이후에 이런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그 적화 화물이 자국 내에 도착하기 이전에 그 화주가 그 적화 목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그게 바로 AMS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사전 적화 목록 제출 지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요. 3번은 에이프런이죠. 자, 에이프런은 그 부두 암벽에 접한 야드 부분을 의미하죠. 그리고 겐트리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 겐트리 크레인은 그 컨테이너를 선박에 싣고 내리는 양육 하역하는 작업에 쓰이는 그 부두 옆에 자, 선박이 있죠. 부두가 있죠. 자, 부두와 그 해양이 바다가 접하는 부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에 레일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게 바로 겐트리 크레인이죠. 겐트리 크레인은 컨테이너를 싣고 내릴 때 사용하는 그런 기구가 되는데, 자, 이게 설치되어 있는 이 부두 안벽 이 사이, 이걸 갖다가 에이프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더 나가서 추가 설명드리면 여기에 CY가 있고 이쪽에 CFS가 있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4번 MFCS는 Manifest Consolidation System, 적재 화물, 적화 목록 총괄 시스템, 적화 목록 취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 그 입출항하는 선박에 적재된 그 화물의 총괄 목록인 그 적화 목록을 EDI 전자 문서화해서 세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그 문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16번 보시면요. 16번은 그 검색 엔진 마케팅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 검색 엔진 마케팅이라는 것은 웹 프로모션 방안의 하나죠. 그러니까 검색 엔진 마케팅은 그 한마디로 자신의 사이트를 검색 엔진, 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 등과 같은 그런 검색 엔진에 상위에 랭크되도록, 상위에 등록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검색 엔진 그 마케팅을 검색 엔진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검색 엔진 마케팅을 그 검색 엔진의 최적화라고도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구글이면 구글, 네이버면 네이버 환경에서 가장 그 뭐 좋은 그 상위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 검색 엔진의 그 어떤 환경에 자신의 그 사이트를 최적화시키는 그런 개념의 마케팅이다 해서 검색 엔진의 최적화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웹 프로모션 방안에는 이 검색 엔진 마케팅뿐만 아니라 뭐 키워드 광고, 즉 검색 광고라고 얘기하죠. 그 뭐 콘텐츠 네트워크 광고, 그리고 유즈넷 활용 등이 바로 웹 프로모션의 방안들 중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 보시면요. 자, A. 단기적 노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검색 광고보다는 검색 엔진 최적화가 더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죠. 검색 광고란 키워드 광고를 말하죠. 키워드 광고가 단기간에 보다 좀 효율적인 비용으로 노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 같은 경우는 그 자신의 사이트를 검색 엔진의 최상위에 등록시키려면 돈도 많이 들고 경쟁도 무진장 심하죠. 그래서 단기간에 그거는 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A 틀렸죠. 자, B번 검색 엔진 마케팅은 구글 마케팅이 맞죠. 그러니까 세계 검색 엔진 시장의 90%를 구글이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 마케팅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C번 중요한 키워드는 검색 로봇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 홈페이지 타이틀 태그에 우선 위치시켜야 된다. 맞는 얘기고요. 자, D 최적화를 위해서는, 즉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해서는 이미지 중심으로 텍스트를 보완해야 된다. 아니죠. 텍스트 중심으로 이미지를 보완 요소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D번도 틀렸고요. 자, 2번 보시면 홈페이지 URL의 depth, 즉 차수죠. 그 URL 그 웹사이트 주소의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3단계 이상으로 길게 구축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3단계 이내로 짧게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2번도 틀렸고요. F는 검색 엔진 마케팅 그 광고의 경우 타깃 국가의 언어로 맞춤형 광고가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B, C, F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17번 보시겠습니다. 17번은요, 관세 감면 제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납세 의무 일부를 면제해서 납부세액을 경감시켜두는 것을 감세, 납부세액을 모두 면제시켜두는 것을 면세라고 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해서 감면 제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관세 감면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첫째가 무조건 감면세, 두 번째가 조건 감면세가 되는 거죠. 자, 무조건 감면세는 말 그대로 그냥 조건 없이 그냥 감면을 해주는 거죠. 근데 조건 감면세는 일정 조건을 달고 감면을 해줍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이 해당 물품, 감면을 받은 이 해당 물품이 이 그 수입된 이후에 그 감면을 받을 때 적시했던 그 용도로만 사용이 돼야 하고, 그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감면세가 철회되는 거, 감면이 철회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 감면세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가 필요한 그런 감면세라고 말을 하죠. 자, 이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자, A 보시면요. A, B 둘 다 뭐죠? 해외 임가공 물품이죠. 국내 업체가 그 원재료를 그 해외 업체에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임가공을 거쳐 국내에 다시 수입하는 그런 물품이죠. 자, 해외 임가공 물품의 감세와 관련해서는 이 해외 임가공 물품은 감세 대상이 되죠. 그런데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자, 첫째, 그 산업통상부 장관에 의해 지정된 물품으로 재수입한 경우,
자, 해외 임가공이라 하면 국내 A국에서 해외 B국으로 원재료가 공급이 되죠. 그럼 B국에서 임가공 물품이 제작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 물품이 국내로 수입이 되는 거죠. 이 재수입되는 이 임가공 물품이 지정 물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지정 물품이라는 건 뭐냐? 품목 번호 분류표상에 제85류 그리고 제9006호의 물품 품목 분류 번호가 이 품목 분류 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면 무조건 해외 임가공 물품으로서의 어떤 감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이 지정 물품이 아닌데 해외 임가공 물품으로서 감세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죠. 그건 뭐냐?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정 물품 85류 9006호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인데도 해외 임가공 물품으로서 감세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국내에서 원재료가 해외 임가공국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임가공이 돼서 완제품도 국내로 수입이 되는 거죠. 재수입이. 이게 해외 임가공 물품의 수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 원재료의 세번과 즉 HS 품목 분류 표상의 번호와 이 가공 물품 재수입되는 이 완제품의 세번 HS 품목 분류 표상의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물품도 해외 임가공 물품으로서 감세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다시 말해 A의 폴라로이드 카메라, 광학 카메라는 그 지정 물품인 85류 9006호의 물품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해외 임가공 물품으로서 감세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런데 B는 원단을 수출해서 재킷으로 봉제한 거죠. 이 재킷은 지정 물품인 그 85류 9006호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이죠. 그런데 감세를 받으시죠. 그 이유는 자, 가로 안에 내용이 있죠. 수출 물품과 수입 물품 HSK 10단위가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경우에는 지정 물품이 아니더라도 해외 임가공 물품으로서 감세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AB 사례 모두 재수입 면세 대상이다. 아니죠. 해외 임가공 물품 감세 대상이죠. 자, 2번 A는 감세 대상이지만 B는 해외 임가공 물품으로서의 감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감면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감면이 적용이 되죠. 3번이 맞는 얘기고요. 자, 4번 A 사례는 수출된 물품과 수입된 물품의 형태가 달라 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다. 지정 물품이기 때문에 감면이 가능하죠. B 사례는 일치형으로 재수입 면세 대상이 아니라 해외 임가공 물품 대상이죠. 자, 18번 보시면요. 자, 관세법상의 그 관세 감면 제도를 악용해서 불법 통관을 한 사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문 지문을 요약하면은 그 불법 수입업자들이 다수의 그 타인의 명의를 도용을 해서 해외 직구 물품을 불법적으로 반입해서 면세 한도를 낮춤으로써 낮춰서 그 통관을 시도한 사건이죠. 자, 이건 한마디로 뭐냐? 그 불법 수입업자들이 개인당 총 과세 가격이 15만 원 이하 물품인 경우에 그 면세 혜택을 주는 소액 물품 등의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다수의 타인들의 명의를 도용을 해서 이 해외 직구 물품을 분산시킨 거죠. 개인당 15만 원 이하로 그 과세 가격을 낮춰서 소액 물품 면세를 받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자 1번 외국환용 물품 면세 제도 아니죠. 2번 이사 물품 등의 면세 제도 아니죠. 3번 여행자 휴대폰 면세 제도 아니죠. 4번이 맞죠. 소액 물품 면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불법 수입업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자 19번 보시면요. 19번은 위약 물품에 대한 환급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문 보시면요. 무역상사 키타는 독일로부터 인산비를 수입했는데 개봉하고 보니 계약과 다른 물품이었다는 거죠. 이에 독일 수출사 클레임을 제기하고 독일 다시 물품을 반품하기로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물품을 그 위약 물품이라고 그 확인하기 전에 수입을 했을 때 그 관세를 납부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듣고 보니 수입을 하고 보니까 이게 위약 물품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위약 물품은 다시 반송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것을 반송하게 됐기 때문에 이 물품을 수입할 때 그 지불한 관세를 환급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위약 물품에 대한 환급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1번 보시면요. 자, 이건 위약 물품에 대한 환급의 내용이죠. 자, 2번. 계약과 상이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무세품은 관세 환급의 여지가 없다. 즉, 그 수입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무세품은 그 세금이 매겨줘야 돌려줄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자, 3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환급 대상 물품은 당초의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가 아니죠.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서 수출되거나 폐기되어야 된다. 그렇죠. 2년이 아니라 1년이 되겠죠. 자, 4번은 그 위약 물품 관세 환급의 전제 조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시면요. 20번은 관세 행정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조세 절차법상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세 행정 처분이라는 것은 관세와 관련해서 어떤 페널티를 부과당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 경우에 그 페널티를 부과당한 납세자가 조세 절차법상으로 어떤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관세청장은 납세자 권리 헌정을 재정구시해야 된다. 맞죠? 그 납세자 권리 헌정이라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제동된 그런 헌정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2번은 일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 공무원은 해당 대안에 대해서 중복 조사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즉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납세자의 조세 절차법상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 관세 조사 등에서 조력을 받을 납세자의 조세 절차법상의 권리가 되겠고요. 자, 4번. 세관 공무원은 관세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개시 10일 전까지 조사 대상 및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10일 전까지가 아니라 7일 전까지가 맞죠. 7일 전까지 조사 대상 및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2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강에서 21번부터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